시장의 힘은 아무래도 유동성 그리고 실적일 텐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김영진 에스핀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파월 연준 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그에 맞서서 굉장히 고난의 세월은 있었는데 마지막 FOMC 기자회견까지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파월 의장이 금리 관련한 얘기는 변동이 없을 거라는 건 시장이 다 알고 있었는데 시장이 오히려 이제 봤었던 건 추가로 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금리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동결을 할 것인지. 근데 사실 이제 그 다음 후임자가 결정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굳이 파월 의장이 얘기할 이유도 없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3명의 의원이 좀 매파적으로 좀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왜 매파적이냐 하면은 추가적인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추가 인하를 더 고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그 문구에서 추가 인하 요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문구가 그렇게 과연 매파적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상황 자체가 그렇게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물가 흐름이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제 매파적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매파적인 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0년물 금리가 그 얘기 이후에 4.4%대 진입을 해서 좀 많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시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 보니까 시장이 좀 화들짝 놀라는 척을 하긴 했는데 그 현실을 인식을 하는 그런 내용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좀 안정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은 소화를 했다 이렇게 FOMC를 정리를 해주시는군요. 금리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 이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걸로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통화 정책 회의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있었고 또 이제 유럽 쪽도 오늘 이제 결론이 날 텐데. 그쪽에서 금리들을 다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이제 거의 결정적인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더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악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물가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을 표해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저표인데 일본이 맨 아래쪽에 푸른색 선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유럽이나 미국이 그 위에 있는 이제 회색 선, 이렇게 두 가지 선이 있는데 비교해보면 물가가 그렇게 일본이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인상을 한다 한들 추가적으로 과연 인상을 할까 그걸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진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오른쪽 표는 임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 쪽에서의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그 물가 압력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금 내수가 문제가 돼서 과연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환율을 조정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저렇게 금리 인상을 계획했던 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기업은 아닙니다. 대기업 위주로 임금 인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임금을 놓고 보거나 아니면 코어 인플레이션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많이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담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통화정책 회의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엔약세가 지속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개입 이런 부분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항상 이제 금리가 일본 쪽에서 나오면은 해외 투자를 엔화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금들이 해외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하면 그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자산 시장도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엔화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엔달러가 저렇게 높이 올라갔다라는 게. 그러니까 붉은색 선이 엔달러를 지금 표시하는 건데 2024년에 개입을 했을 때 그 레벨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엔달러가 160 레벨까지 올라온 거죠. 시장에서는 저거 162 이전에 한번 개입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외 IB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제 곧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높이 올라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추가적인 인하가 만약 된다라면 저렇게 안 올라갈 텐데 저렇게 올라갔다라는 건 금리 인상을 더 추가로 안 할 가능성을 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엔달러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추가 인상을 하는 그런 부담이 없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시세다. 이걸 놓고 보면은 부담이긴 부담인데 저게 뜻하는 거는 결국에 또 금리 쪽에서의 부담이 옅어지기 때문에 얕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저쪽으로 개입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도 안 좋은 일인가? 그걸 또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다 보기보다는 충격이 얼마일까? 그걸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장 개입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때 이제 엄청난 시장에 쇼크를 줬었잖아요. 그걸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2024년도에 저렇게 높았었던 레벨, 그 160 레벨까지 갔었을 때 2024년에 개입이 나오면서 뚝 떨어지면서 이제 청산이 나오고 시장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숏 포지션을 따져봤을 때 엔화의 숏 포지션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그걸 따져보면 저 그림에서 이제 오른쪽에 지금 현재 시점이고 왼쪽에 좀 중간 정도 가면은 2024년 4월과 8월 이렇게 좀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게 있죠.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숏 포지션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4월 달하고 8월 달에 개입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상태.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많을 때 그런 개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빠르게 자산시장에 무겁게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포지션 자체가 좀 거의 절반 수준이죠.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보니까 지금 한 94,000 계약 정도가 마이너스고요. 매도 포지션이 그렇게 94,000 계약이 있고 2024년 좀 많았을 때가 18만 계약 그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절반 정도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만약에 개입이 좀 세게 나와가지고 저 포지션들이 청산이 되면서 부담을 더 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려가는 속도에 있어서는 2024년보다 좀 적을 것이다. 뭐 포지션이 절반이기 때문에 딱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내려가는 압력이 그때보다는 약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설사 청산으로 인한 매물 압박이 나오더라도 자산시장 쪽으로 충격을 주는 일은 그렇게 2024년을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차기 의장 케빈 워시의 주목이 더 가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는 바라는 뭔가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는 그거가 좀 비슷한데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연준 자산 축소 이런 부분이 함께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리 인하는 사실 이제 이분이 그 연준에 다시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연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지금도 저렇게 세 명이 반대를 했다라고 하고 뭐 한 명은 또 다른 이유로 또 반대를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반대한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 과연 본인이 주장했었던 계획했었던 그런 금리 인하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특히나 그때 저 사람이 이 패드 임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재직 당시에 그때가 저 2006년입니다. 맨 왼쪽이요. 지금 자산 추이를 보시고 계신데 아주 낮은 레벨에서 일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패드 자산이 한 8천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게 계속 올라가죠. 2008년에 금융위기 나타나고 또 팬데믹 위기가 나타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휙 올라간 겁니다. 그때 저 가운데 설명이 뭐냐면은 워시가 이제 관뒀을 때 저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 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저렇게 이탈한 그런 사람이 과연 다시 돌아와가지고 조직을 잘 형성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다. 이게
워시가 등장했을 때 맨 처음부터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저런 식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과연 조직을 잘 이끌어가서 원하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 3명, 4명 이렇게 뜻을 달리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워시한테 상당히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파월 의장이 자리를 관두느냐 안 관두느냐 당장에 관두느냐 안 관두느냐 그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게 4사람이나 반대를 하고 지금 조직이 그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게 상당한 부담으로 워시한테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당장의 그런 금리 관련된 문제도 문제겠지만 자산을 이제 축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늘어난 자산을 지금 워시는 금리 인하를 하는 대신에 저 자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그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좀 균열되어 있는 모습이 금리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좀 다시 복귀했을 때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연준이 자산을 줄이다가 작년 말부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중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단된 자산 매각을 다시 한다라는 건데 예. 그럼 시장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죠. 예. 예. 그걸 이제 줄이면은 국채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누군가 그걸 받아줘야 되죠. 네네네. 근데 지금도 페드가 저렇게 자산을 줄이고는 있는데 저 표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둥그렇게 다시 올라온단 말입니다. 저거는 QE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QE라고 얘기 안 하고 싶다. 분명히 뜻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할 때 돈이 좀 모자르기 때문에 페드에서 저렇게 사주기 때문에 자산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저 상황에서 과연 매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단기 자금 시장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매도를 하면서 자산을 지금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매도를 하면서 줄이려면은 받아줄 사람, 말씀하신 대로 받아줄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받아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파월 의장은 원래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조율을 맞추지 않았지만 워시 같은 경우는 좀 맞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연준 자산을 줄이면서 다른 쪽에서 받아가는 것. IB 쪽에서 받는 그런 지금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 수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금융 완화를 해주면서 그 국채를 받아주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 표를 보시면은 그게 지금 확 증가하고 있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저렇게 IB들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 모습을 베센트 재무장관은 더 확대해 줄 수 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워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저런 식으로 유동성 증가를 해줄 수 있는 IB들이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준다면 국채를 받아주면서 더불어서 금융기관 쪽에서는 돈이 남는 그런 유동성을 다른 자산 쪽으로도 투자할 수 있겠다. 그쪽도 우리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럴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재정 부담이 더 심각한 상황에서 시장이 원하는 바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도 봐야 되고 차기 연준 의장이 좀 고려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긍정적인 모멘텀도 기대가 되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오히려 워시를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유동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5월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5월에 네. 이 4일부터 6일 사이에 미국 재무부의 반기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수치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긍정적인 시장 영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실적이 오늘도 뭐 IB들 실적이 IT 기업들 실적이 나왔는데 약간 좀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2개월 포워드 선행 PER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영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조금만 올라오면 저 위에 푸른색으로 제가 박스를 만들었는데 저게 실적으로 봤을 때 저항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유동성이 받쳐주는 붉은색 지지선이 있는데 위쪽에서는 푸른색으로
그 실적이 좀 위에서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고 실적은 다음 분기에도 좋아지겠지만 지금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추가 상승 때 나타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저러한 박스권 상단에서의 이제 저항도 생길 만한 그런 시점이다. 나쁘게 보자는 게 아니라 상승의 속도는 5월 달에 좀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 점으로 좀 5월 보면서 전략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 시즌이고 또 FMC 이슈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경제 체력을 살펴보는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진 SP 리서치 대표의 분석으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